어머님, 이제 서연이 서너 살 먹었으니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좀 필요해서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저희에게 미리 허락부터 맡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3년 반 동안 제 집처럼 드나들며 기저귀를 갈고 밥을 지어 바쳤던 딸의 집 현관문 앞. 사위 태주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제 팔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뒤로 고개를 돌린 채 못 본 척. 서 있는 내 딸 지연이의 뒷모습을 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송파구로 향하는 지하철 8호선 안, 창밖은 아직 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순희 씨는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40분. 35년간 단 한 번의 시제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전직 은행원의 정직한 습관이 이제는 딸의 집으로 향하는 출근 시계가 되었습니다. 순희 씨의 가방 안에는 수채화 물감 대신 서연이의 기저귀와 손수건 그리고 어제 저녁 정성껏 따진 이유식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녀는 정년퇴직 기념으로 동료들이 선물해준 최고급 수채화 세트를 들고 강화도 앞바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성당 노인 급식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하며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하고 웃던 기억이 벌써 아득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갓 복직을 앞둔 딸 지연이가 남편 태준과 함께 인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 맡았는데 여기서 밀려나면 나 다시는 광고판에 못 돌아가. 입주 도우미는 못 믿겠고 뉴스 보면 무서운 일도 많잖아. 엄마가 아니면 나 정말 사표 써야 해. 지연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순희 씨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위 태주는 제약회사 영업이사답게 낮은 자세로 90도 폴더 인사를 하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본부장 승진 앞두고 있어서 주말도 없이 뛰어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병수발 때문에 도저히 여력이 안 되시고요. 어머님만 믿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저희가 노후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순희 씨는 텅 빈 거실벽에 걸린 퇴직 훈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막 자유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다시 젖비린내 나는 육아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딸이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에서 시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딱 1년이다. 서연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도와주마. 그 결심이 서자마자 순희 씨는 거실에 펼쳐두었던 수채화 이제를 접었습니다. 붓에 묻은 물감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희 씨의 삶은 인천과 송파를 잇는 왕복 4시간의 지하철 노선 위에 놓였습니다. 매일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무릎은 삐걱거리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어머님 덕분에 제가 승진했습니다라는 사위의 싹싹한 인사와 서연이의 옹알이에 모든 피로가 씻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 특유의 예리한 직감이었을까요? 가끔 현관문을 나설 때 등 뒤로 느껴지던 사위의 서늘한 시선, 그리고 딸 지연이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슬쩍 화제를 돌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위 태준의 그 깍듯함은 영업맨의 가면이었을 뿐입니다. 3년 반의 헌신 끝에 마주한 것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굳게 닫힌 현관문이었으니까요. 내 헌신의 대가가 고작 번호가 바뀐 도어락이었을까요? 35년 은행원 생활보다 더 치밀했던 사위의 이중성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송파구의 48평형 신축 아파트 거실은 통창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사위 태준이 본부장으로 승진하며 옮겨온 이 집은 순희 씨가 3년 반 동안 쓸고 닦던 예전의 낡은 아파트와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매끄러웠으며 집안 곳곳에는 순희 씨의 손때 묻은 물건 대신 비싼 수입 가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순희 씨는 주방 한 구석에서 서연이에게 먹일 전복죽을 정성껏 적고 있었습니다. 은행원 시절 거액의 자산가들을 상대할 때도 늘 단정한 옷차림과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줄도 모르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불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 같은 거 말고 요즘 애들 먹는 영양식으로 주문해뒀다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태준이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예전엔 어머님 손맛이 최고입니다라며 2그릇씩 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이 되고 연봉이 뛰더니 사위의 말투에는 은근한 선민의식과 무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집밥이 서연이한테는 제일이지. 조미료도 안 넣고 내가 직접. 그 정성이 때로는 독이 됩니다. 요즘 육아는 과학이에요. 할머니들 방식은 영양 불균형만 초래한다고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앞으론 서연이 먹거리 간섭하지 마세요. 태주는 순희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냉장고에서 수입 맥주를 꺼내 마셨습니다. 순희 씨는 젓던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날카로운 종이가 스치고 지나간 듯 따끔거렸습니다. 35년 동안 돈 계산 하나 틀리지 않았던 꼼꼼한 그녀가 손주 먹이는 영양 계산 하나 못하는 구식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의 친부모, 즉 사돈 내외였습니다. 태준은 맥주캔을 내려놓고 번개같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 했는데. 태준의 얼굴에는 순희 씨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화사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사돈 내외의 외투를 직접 받아 걸어주고 안방 상전 모시듯 거실 소파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준아, 우리 온다고 고생했다. 사돈 부인도 계셨네. 사돈댁이 건네는 인사에도 태준은 가로막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서연이 좀 보시느라 계신 거고요. 아버지, 이거 이번에 제가 구한 최고급 한우 세트입니다. 이따 지연이 오면 같이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순희 씨는 주방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친부모를 위해 50만 원이 넘는 한우를 내놓으면서도 하루 종일 아이 보느라 끼니도 거른 순희 씨에게는 죽 쓰지 마라는 핀잔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퇴근해 돌아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부모님 오랜만에 모신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지연이는 시부모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엄마의 구겨진 앞치마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화려한 거실에서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주, 자신이 뒷바라지한 사위와 딸인데 그들의 행복한 그림 속에 순희 씨는 지워져야 할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순희 씨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이를 안아주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사위 태준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낯선 경멸. 필요할 땐 어머님뿐이라며 발등을 하글듯 굴더니 이제 살만해지니 구식이라며 밀어내는 그 치밀한 이중성. 순희 씨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전조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조만간 자신을 통째로 밀어낼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 나는 가족이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믿었던 자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인천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순희 씨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35년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수만 명의 고객을 상대해온 그녀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이면을 읽어내는 직관이 있었습니다. 사위 태준의 눈은 더 이상 장모를 향한 존경이 아니라 낡고 거추장스러운 가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집주인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른 불안은 안개처럼 몸집을 불려나갔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밖에는 가을치고는 꽤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녀 서연이의 4번째 생일입니다. 순희 씨는 전날 마트에서 가장 좋은 양지머리를 사다 핏물을 빼고 4시간을 뭉근하게 끓여 뽀얀 미역국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토끼 모양 케이크까지 챙겨든 그녀의 발걸음은 비바람 속에서도 가벼웠습니다. 이 국 한 그릇만 먹이면 내 서운함도 다 씻기겠지 하는 소박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순희 씨의 세계는 멈춰버렸습니다. 늘 누르던 비밀번호가 삐삐삐 소리만 내며 거부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황한 순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준아, 나다. 오늘 서연이 생일이라 미역국 좀 끓여왔어. 비가 많이 오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문틈 사이로 몸을 반쯤 내밀어 순희 씨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신나는 동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지금 서연이 유치원 친구들하고 엄마들 초대해서 파티 중입니다. 늘 오던 시간에 온 건데 갑자기 연락이라니. 서연이 생일이라 외할미가 국 한 그릇 먹이러 온 게 그렇게 잘못이냐? 잠깐 들어가서 얼굴만 보고 가마. 순희 씨가 젖은 어깨를 들이밀려 하자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즘 어머님이 계속 집에 오시는 게 저희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사생활도 있고 아이 교육 방침도 있잖아요. 그땐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부탁드린 거고 지금은 전문 도우미 쓰면 됩니다. 저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그땐 형편이 안 돼서. 그 말이 순희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필요할 땐 무릎까지 꿇으며 매달리더니 이제 살만해지니 3년 반의 헌신을 형편 안 되던 시절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치부해버리는 사위의 태도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딸 지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엄마 왔다. 서연이 생일 국 좀 보렴. 순희 씨는 딸에게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엄마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흠칫 놀라더니 이내 차갑게 고개를 돌려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딸의 뒷모습은 사위의 칼날 같은 말보다 더 아프게 순희 씨를 베어냈습니다. 그냥 갖고 오신 거나 좀 두고 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태준은 순희 씨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와 보온병을 낚아채듯 받아 현관 신발장 위에 툭 올려두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에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순희 씨의 신발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35년 은행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건 자식 농사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부도를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희 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며
차가운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라함 끝에서 전직 은행원 특유의 서늘한 이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헌신이 유통기한 지난 소모품이었다면 너희가 진 채무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었구나. 순희 씨는 젖은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었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워야 할 과거이자 반격을 위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진 그날, 순희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독한 다짐을 품었습니다. 과연 이 닫힌 문 뒤에서 웃고 있는 이들에게 순희 씨는 어떤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게 될까요? 송파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순희 씨의 옷차림은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 지연이의 마지막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를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던 그 낯선 옆 얼굴. 35년 은행원 생활 동안 수많은 부도업체와 파산 선고를 지켜봤던 그녀였지만 자기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파산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3년 반, 총 1200일의 기록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3000장이 넘는 서연이의 사진들, 첫 이유식을 먹고 웃던 입술,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던 평온한 얼굴. 사진 속 순희 씨는 늘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 미소 뒤로 굽어버린 허리와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나만의 적금이었구나. 만기도 되기 전에 강제로 해지당한. 순희 씨는 통 안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그녀의 헌신은 고마운 희생이 아니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저렴한 서비스에 불과했습니다. 헌신이 길어지면 권리가 되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빚이 아닌 당연한 배경으로 여긴다는 냉혹한 진리가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밤새 울음을 삼키던 순희 씨는 새벽녘 거실 창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3000장의 기록이 사라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지만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기이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감정 과잉은 파산의 지름길이다. 은행원 시절, 위기 때마다 자신을 다스리던 그 차가운 이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이젤을 꺼내 닦고 굳어버린 수채화 물감을 정리했습니다. 딸 지연에게서 카톡이 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엄마 미안. 오빠가 요즘 승진하고 예민해서 그래. 근데 이번 주말에 서연이 소풍인데 김밥 좀 싸줄 수 있어? 도우미는 손맛이 없네. 진심 어린 사과 없이 다시 노동을 요구하는 딸의 메시지. 순희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내 딸인데 하며 시장 바구니를 챙겼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신 성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장님, 저 이순희입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있어서요. 순희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이번에는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 스케줄을 은행 전표 정리하듯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화요일은 수채화 강좌, 목요일은 봉사활동, 매달 마지막 주는 나홀로 여행. 딸의 집 비밀번호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담보 대출에 인생을 걸었던 어머니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엔 부당한 채무를 청산하고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냉철한 개인 이순이만 남았습니다. 침묵은 그녀가 선택한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화지 위로 맑은 물이 적셔지고 그 위로 푸른 물감이 번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자식이라는 감옥을 벗어나 비로소 제 색깔을 찾기 시작한 순희 씨의 새로운 인생 지도였습니다. 내 헌신을 오물처럼 여긴 너희에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순희 씨처럼 조용히 자신의 빛을 찾으시겠습니까? 이제 인천 순희 씨의 집에서는 라벤더 향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반 동안 딸의 집으로 향하던 그 고단한 새벽 기차 대신 이제 순희 씨는 느지막이 일어나 직접 내린 커피 한 잔과 함께 도화지를 마주합니다. 은행원 시절의 날카로운 예리함은 이제 붓끝에 담겨 섬세한 꽃잎을 피워내고 있었고 굽어있던 그녀의 등은 제 자리를 찾은 듯 다시 꼿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바빠?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 새로운 도우미 아줌마는 애한테 스마트폰만 보여주고 밥도 대충 먹이나 봐. 나랑 오빠랑 지금 죽을 맛이야. 수학이 넘어 지연의 목소리는 한 달 전의 당당함은커녕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장모만 밀어내면 돈으로 평화를 살 줄 알았던 사위 태준의 다급한 목소리도 배경으로 들려왔습니다. 사생활이라는 방패로 장모를 문전박대했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사생활이 육아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자 다시 엄마라는 구원투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가 서연이 데리고 갈게. 엄마가 서연이 좋아하는 곰탕 좀 끓여주면 안 될까? 오빠도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 어머님 없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매일 후회해. 예전에 순희 씨였다면 딸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씻던 물통 속의 맑은 물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뗐습니다. 지연아, 이번 주말은 안 되겠다. 엄마 그날 성당분들이랑 남도 여행 가기로 했어. 이미 예약도 다 끝냈단다. 여행? 엄마,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여행이 문제야? 엄마 정말 왜 이래? 딸의 짜증 섞인 외침에 순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수처럼 꽂히던 그 말이 이제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서연이가 아프니 내 마음도 좋지는 않구나. 하지만 그건 부모인 너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나도 3년 반 동안 내 삶을 통째로 포기하고 내 인생을 대신 지탱해줬잖니. 이제는 내 인생도 좀 돌봐야지. 나도 이제 사생활이라는 게 생겼거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사위 태준이 전화를 뺏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태준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생활비도 2배로 드리고 진짜 극진히 모실게요. 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태준의 목소리엔 본부장의 거드름 대신 비굴한 절박함만 가득했습니다. 순희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돈으로 사람의 세월을 살 수는 없는 거란다. 너희가 말한 그 허락 없는 방문의 무례함을 나도 이제야 알겠더구나. 서연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하면 다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데리고 오렴. 딱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줄 수 있어. 내 미리 허락하마. 어머님. 당황한 사위의 외침을 뒤로하고 순희 씨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35년 은행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인생이라는 거대한 장부의 결산을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헌신이라는 이름의 부채를 모두 털어버린 그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당연해지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결국 누군가에게 버려야 할 짐이 될 뿐입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도화지 위에는 이제 막 피어나는 보랏빛 꽃망울이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는 사실을 순희 씨는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오직 이순희로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도화지는 아직 하얗게 비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순희 여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순희 씨의 선택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